경기 화성갑 출신 송옥주 의원입니다. 한반도 안팎의 안보 위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은 철저한 전투 준비 태세 확립과 철통 같은 경계를 외치고 있지만 지난 24일 북한의 소형 목선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와서 민간 어선이 해경에 신고하기 전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보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 역사 지우기와 왜곡으로 이념 논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께서 개입한 의혹이 많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 순직 사고는 대통령실의 외압과 또 조직적으로 은폐, 왜곡 시도를 하고 있고요. 사고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전역한 해병대원이 임성근 1사단장을 공수처에 고소한 그런 바가 있습니다. 군의 행태가 정의롭지 못하다,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미뤄봄직합니다. 군이 총체적인 위기에 있습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대통령실과 수뇌부에 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 소모적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에 맞게 국방부와 관계되는 모든 분들께서 처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북한 소형 목선 남하 사건 관련돼서 질의를 하는데요. 저 국방부에서 이런 거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뭐 동해상의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막 앞에 사설을 많이 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물론 동해가 NLL이 넓고 기니까 뭐 작전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보통 보고를 하면 작전을 먼저 얘기를 하고 뭐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이렇다더라 얘기할 텐데 마치 그게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보고를 받고 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저는 24일 소형 목선 속초 앞바다 발견 사건과 관련돼서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이고 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어설픈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되고 있다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이날 이게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셨죠? 네. 예. 언제부터 그럼 받으신 거세요? 제가 한 07시 한 32분. 예, 작전본부장하고 합참의장으로부터 07시 32분으로 확인. 그러면 그 4시부터 있는 거는 해군이 자체적으로 하고 실제적으로는 다 그 어선 북한에서 남한 그 목선에 대한 신고라든지 해경이 접근할 때까지는 보고를 못 받으신 거세요? 목선에 대해서는 그때 받았고 제가 이제 시간을 말씀드리면 07시 10분에 정보작전 본부장하고 정책실장으로부터 중요한 현황을 보고받고 07시 30분에 간부들과 조찬을 합니다. 예, 그때 예. 작전본부장이 와서 그러니까 07시 30분 전입니다. 북한의 어업 지도선이 이렇게 남하하고 있어서 네네. 탐색 그 작전한다는 설명은 보고는 아니고 그냥 예, 몇 시에 받았습니다. 보고 받으셨냐 그 질문을 하는 거고요. 보고 받고 나서 혹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 뭐 보고를 별도로 하셨나요? 그거는 이제 그 정도 사안은 우리 상황 개통을 해서 대통령실에 바로 안보실에 보고를 합니다. 지동실에서. 네, 그래서 네, 네.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께서는 이날 해군의 대응이 잘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적절히 잘했다고 봅니다. 네, 제가 보기로는 이게 이제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냥 추적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적이 대응이라고 뭐 작전이라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실제로 보면 해군이 하는 부분들은 그냥 이게 뭐지? 라고 해서 그 목선에 대한 추적만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4시부터 저렇게 여러 가지 그 추적을 자료를 좀 보시면 그중에 선박이라는 거를 확인한 부분은 6시 59분인 거고 7시 3분에 추가적인 현장 근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 판단을 하고서는 그럼 무슨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를 받으셨나요? 네, 그 식별하고 그게 목선이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민간군 통합 작전이 전개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저희 언론에 보도되거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이 군하고 해경이 전혀 통합이 되고 민관 협조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혹시 파악을 못 하셨어요? 저는 긴밀하게 서로 아까 작전본부장이 보고를 했지만 처음부터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먼저 해군이 해경에다가 이 상황을 공유를 하고 뭐 협조를 요청을 했나요? 해경과는 탐지를 하고 추적하는 과정을 서로 다 공유했다고 했고 네. 59분에 이제 식별하고 난 뒤에 이게 소위 말해서 대공용이점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그 과정에서는 더욱더 긴밀해졌다고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해군과 해경은 어떤 소통 채널을 통해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소통을 하게 돼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얘가 탐지 수단에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C5I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긴밀하게 하고 있고 또 필요한 사항은 서로 유무선 통신 수단을 통해서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세부적인 것은 합참 근데 왜 의장이 좀 해경은 해군으로부터 이런 통보를 전혀 못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도 자료에도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또 일부 언론인들이 취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 그냥 어민들이 이 부분들을 신고해서 본인은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느 말이 맞는 건가요? 위에서 시스템적으로 다 하고 있었는데 현장 요원은 위에 지휘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모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현장 요원이 좀 정확한 소통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합참회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이 더 있어서 예. 이 초계기와 고속정을 출발시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언제 그러면 이 부분들을 띄우신 건가요? 초계기는 이 목선 발견이 아니라 아마도 이 목선 남아는 것을 그쵸? 잡으러 온 업지도선이 오전 4시 전후로 해서 한 그때부터 거죠? 초계기는 그쪽 NLL 근처를 초계를 하고 있었고 그 목선하고는 나중에 발견돼서 초계기가 그쪽 방향으로 전환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신 거고요. 예, 다음 거는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 송옥주 의원님 질문하신 것 저 보강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07시 03분 이후에 해경의 07시 16분에 해당 대대에서 현장 확인 요청 출동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07시 03분 이후에 본부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어선이 있는지를 보면서 안전주업국에 전화를 해서 그 전화번호를 알아서 계속 그 접촉하기 그런 시도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또 초계기는 최초에 05시에 위 공내시 이전 상황과 관련해서 일단 긴급 출격이 된 상태에서 해상 탐색 중이었는데 목선이 발견되고 나서부터 07시 26분에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해경과 협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작전 아주 작은 것들을 해경과 해군에 다 일일이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것들이 해상에서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했을 때의 부분인데 하루에 약 200여 척의 어선들을 관리하고 그 중에 20여 척 정도가 식별이 안 된 표적에서 그것을 탐색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레이더를 탐지하고 TOD로 감시해서 확대해서 봐서 TOD로 영상 감시를 통해서 대부분 해결이 되고 월 1 내지 3회 정도 해경이 출동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현장까지 출동하는 것이.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일일 소통하는 그런 또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해경에게 통보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까지는 해경에게 일상적인 계속 확인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해경에게 통보할 사항이 없었다, 알려줄 사항이 없었다. 네, 오전에 이어서 속초 소용 목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합참 의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합참에서 NLL 이북에 대한 특이 징후 포착에 집중을 하고 속초 앞바다의 목선에 대한 경계 감시는 좀 미흡하거나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초계기 출동과 관련돼서 NLL 이북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출동을 했지만 목선 감시와 관련돼서는 초계기가 역할을 안 한 거죠. 우리 의장님 맞습니까? 목선은 결과적으로 그 중심 지역에서 발견돼서 아니 한 어쨌든 것이고요. 뭐 초계기가 출동을 안 한 거죠. 초계기의 역할이 목선을 경계 감시하는데 일정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는 이게 목선이 그렇게 아니라 하지는 않은 적의 거죠? 침투나 귀순 등 어떤 소형 어떤 탐색물이 발생하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것에 하지는 않은 대비이기 거죠. 때문에 그렇죠. 관계가 근데 이제 있습니다. 24일 날 이 합참의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이 초계기가
NLL 이북 상황뿐만 아니라 목선도 경계 감시했다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보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국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액션이었던 거죠. 그런 거고요. 또 레이더 작동도 이게 주변에 있는 모든 레이더가 다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 대의 레이더가 크로스 체크를 하면 좀 더 정밀하고 신속하게 이 부분들을 탐지했을 텐데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싶은 거는 통합방위 작전에 대한 실패입니다. 아까 보고 말씀을 할 때 통합방위 작전의 중요성도 함께 인식하게 된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통합방위 작전이 성공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합참이 24일 브리핑에서 오전 4시 이전 상황부터 그 다음 상황까지 해경과 실시간으로 공유했다라고 보고를 한 부분이 있는데 해경은 전혀 다릅니다. 군으로부터 정보 공유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해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지만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우리 그 국방장관께서 제가 질문을 할 때 해군과 해경이 C4I로 구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각 군만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해경과는 연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해경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참의장이 답변을 하시기는 오전에 얘기할 때는 이게 해경과 이 목선과 관련된 부분을 공유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공유할 상황도 아니고 제대로 연락도 안 하고 통보도 안 하고 그랬는데 통합방위작전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작전이었다고 하는 게 뭐가 약간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통합방위작전은 다 아시겠지만 2019년에 삼척항 소형 목선 사건과 또 지난해 무인기 침투 사건에 이어서 이번까지도 이게 여러 군 부대와 또 민관 군 또 이렇게 해경과 같이 해서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작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급선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시스템 구축도 안 돼 있고 상황 전파도 안 돼 있고 정보 공유 체계에도 지금 큰 구멍이 생긴 것 같습니다. 동의하세요? 우리 동의하지 장관님과 않습니다. 의장님? 동의하지 않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예, 마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할 때부터 동해 NLL이 400km가 넘어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어려울 수 있죠. 그 망망대해를 어떻게 다 그 작은 목선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대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핑계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국군에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철저한 전투 준비 태세를 확립하고 철통 같은 경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저는 부호 같습니다. 왜 바다 핑계를 대세요? 이게 바다가 어렵다 그러면 좀 더 중첩적이고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잘 될 수 있게 관리하는 부분들이 우리 국방부 장관님과 합참 의장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바다 핑계를 대시면 얼마나 사람들이 웃기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대비가 될 건지 혹시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하신 게 있으면 우리 합참의장님 먼저 답변 주시고 국방부 장관께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조금 전반적인 작전에 대한 것을 처음에 서두에 현안 보고하면서 드렸지만 이해가 좀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군에서 모든 작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통합방위 작전 여러 작전 요소들과 하지만 필요한 내용들을 필요할 때 공유하는 것이지 모든 군사작전 활동 계획을 통합방위 작전 요소에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작전 간에 공유가 안 된 것 조금 더 빨리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찾아보겠지만 근본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공유가 안 된 것이고 필요한 것들은 공유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의 외부가 공개가 안 되고 진행되고 있던 군 내부 작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부의 군사 작전이 이제는 외부 공개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는 시점에 군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주민 신고가 어선 신고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어선 신고로 인하여 그게 공개로 전환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군이 내부적으로 수행했던 작전들이 무시되거나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건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항상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해경이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데이터로 갖고 있는 것이 이 레이더 기지 하나의 예인데 월 1 내지 3회 정도 해경이 출동해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으로는 한 12,000여 개의 이런 표적들을 관리하는 중에 한 2,500여 개 정도는 감시 장비로 다시 추적해서 확인해서 클리어가 됐고 나머지 안 되는 것들을 월 1 내지 3회 간 겁니다. 예, 넓은 해역에서 감시는 기본적으로 우리 해군이든 육군전력이든 레이더 감시에서 의존이 됩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레이더 감시 범위는 소형 목선, 특히 작은 표적일 경우에는 제한이 되는데 그런 것의 성능 개혁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무리 레이더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물샐 틈 없이 NLL 뚫리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 해군 함정을 계산상으로 하면 수십여 척을 배치해야지만이 레이더로 전체 작은 목선까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예. 그 언론 기사에 그 목선이 출발지가 원산 이북이라고 나왔는데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네,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중앙합동조사가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그때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누가 드리겠습니다. 얘기해가지고 원산 이북이라고 그러고. 그건 알았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장관님도 대답할 게 있어요. 송옥조 의원님, 예, 예. 장관님도 말씀하세요. 예. 그 송옥조 의원님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작전의 어떤 결과, 이것은 현재 우리 군의 감시나 이런 능력으로 볼 때 어떤 결함이나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니고 성공적으로 잘 했다고 하는 뜻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 송옥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좀 더 우리 군이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감시나 식별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미래에. 그래서는 동의를 하고 좀 더 감시와 식별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최근에 AI 등 발달된 국방과학기술을 접목을 해서 좀 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네. 예,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여기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의원 시절인 7월 21일 날 육사 교장 등을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보고 내용이 좀 불만이셨나 봐요. 보고 내용은 어떤 내용이셨어요?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요. 예,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제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생도들이 출입하는 충북안에 놓은 거 적절치 못하다는 제안을 이미 알고 이전하라고 이제 예, 국감에서 그 뒤로 질의하신 거죠. 국정감사가 다가오는데 그 1년 전에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네.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래서 확인차. 육사에서는 이전을 한다, 철거를 한다 그렇게 보고를 했나요? 네, 그 전판 이제 종합 계획에 포함을 해서 종합 철거 여부 계획에. 이런 이야기는 하지 그런 건 않았고 저도 그에 대해서 없었어요? 지시한 적은 그래서 없는데, 우리 예. 그 당시 의원님께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왜 철거를 국감에서 지적했는데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있냐라고 추궁하시거나 뭐 이렇게 지시하시거나 그런 건 있으세요? 지시는 한 적이 없고요. 그럼 그때 아무 말씀도 내 안 의견을 하셨어요? 제시를 했는데 의견 제시는 하셨어요? 제시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되느냐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저는 그러세요? 예, 지시할 권한도 없고 의견 그 뒤로 제시는 진행되어 하셨다? 있는 옮기고 하는 거는 제가 근데 안 철거하든지 뭐 어떻게 하라고 의견 제시를 하셨겠죠, 그죠? 아니요. 저희가 이렇게 유치하기에는 그래서 충무관에 보니까 두는 건 적절치 알겠습니다. 못하다는 걸 제가 강조했습니다. 질의 예.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네, 마저 네. 하고 답변 하실 알겠습니다. 부분 있으면 하세요. 네. 7월 초까지 육사는 흉상 내부 이전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가 7월 21일 날 우리 그 친원식 장관님 보고 이후에 8월 달에 대회로 이전한다고 그냥 방향이 확 틀어졌습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개입을 한 건가 그런 의혹이 생기는 부분인데 이게 장관님 말씀하시는 거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육사에다가 이 철거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는지 관련된 회의록이나 자료가 있는지 제출 요구를 했더니 충분한 논의를 했는데 자료는 없다 그러면서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이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된 거라 그러면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의혹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육사 교장님은 이게
자료 제출하는 게 좀 힘드신가 봐요. 누군가가 자료를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육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하라라고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예, 그런 지시는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죠? 예. 지금 이게 제가 한 것은 국민들이 다 보는데 공개적인 지시나 다름없으니까 육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사의 뿌리와 관련돼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님 발언과 또 우리 육사 교장 선생님의 발언이 좀 다릅니다. 우리 이종섭 전 장관님은 본회의장에서 육사의 뿌리는 국방경비 사관학교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6번 국감에서 육사 교장께 질의를 했더니 그게 아니다 신흥무관학교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이렇게 육사에 몸담고 있는 고위직께서 이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참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육사의 뿌리를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뭐 공개적으로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전에 답변에서도 우리 5,000년 동안 900여의 외침을 받은 민족 항쟁사의 역사인데 그 중에서 현장공을 세운 모든 무인들, 군인들이 다 육사의 뿌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두 개를 질문했는데 답변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신흥무관학교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신흥무관에도 포함돼요.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진상 규명도 확실히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재발 방지에 대한 필요성이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군사법원법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군사법원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군이 성범죄 등 3대 범죄에 대해서 개입을 금하고 있고 사건을 인지한 즉시 민간으로 이첩하는 것을 그 취지와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국방부에서는 왜곡해서 마치 국방부에서 개입을 해도 되고 또 장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것처럼 해석을 해서 여기저기다가 언론은 호로하고 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다가 군사법원법을 해석을 하면 나중에 제2, 제3의 순직 해병권과 또 박정훈 대령권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법률을 악용하지 않게끔 국방부에서 뭐 검토하는 부분이 있나요? 법안 개정을 더 해야 돼요? 더 세게? 예,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관리관에게 제가 인계하는 시점이 이제 인지 시점인데 그게 사실적 인지인지 법률적 인지인지 그건 인지를 했다면 어떤 절차를 하는 건지가 지금 현재 법령에는 구체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발전을 시키고요. 일부 법을 반영하게 될 거는 국방위에 보고해서 법을 제기하고 훈령으로 개정할 수 있는 개정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로 군이 혼란에 쌓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게 법률적인지예요? 사실적인지예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인계를 할지 여부의 그 시점에 대해서 지금 불분명합니다. 박주민 의원은 아니고요. 사실적 인지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몇 사람이 그때 그런 의견을 동의를 한 건 사실인데 어떻게 확립된 건 없어서 이게 좀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30초 남긴 했지만 이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육군훈련소 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2021년에도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고 또 올해에도 저희들이 국감을 준비하면서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이 군훈련소 시설 개선은 사실은 육군 병력이 지금 많이 감소를 하면서 이 훈련병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이 훈련소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네, 장관님 식사 잘하셨어요? 네, 예,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염려해 주신 힘드시죠? 덕분에, 예,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네, 우리 3분에서 5분을 주신다고 그래서 약간 여유가 생겼어요. 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여군이 앞으로 15.3%로 늘 그런 계획이신 거죠? 여군. 예, 여군이 3%에서 지금 8.8%에서 15.3%로 이제 늘릴 그렇습니다. 그런 네, 네. 계획인데요. 여군 여군의 확대에 발맞춰서 군의 여성 진료 환경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면요. 국군 의무사령부 소속 군병원 내 여성의학과 진료 현황입니다. 여군이 늘면서 여성 진료 현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754건 진료를 했고요. 지난해에는 3,000건이 넘었습니다. 한 73% 정도 증가한 상황인데요. 이 여성 의학과에 대한 진료 소요는 늘었는데 인프라는 아직도 많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의무사령부 예하의 군병원 여성의학과가 개설된 병원은 6개에 불과하고요. 이 가운데 여성의사는 단 1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관님은 알고 계셨어요? 네, 수도통합병원에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여성들은 사실은 여성 의사한테 진료받기를 좀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군복이라든지 장구류나 휴게시설이나 화장실 같은 부분 때문에 여군들이 많이 좀 불편함을 많이 겪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적정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군의 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또 그게 절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해서 여군 인력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그런 군 문화가 되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혹시라도 그거에 대한 뭐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오늘 질의를 받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면 나중에 서면이나 저희 위원회로다가 사무실로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군부대를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군문화를 형성하는 부분들인데요. 여군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병사들을 많이 이 좋은 군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가족 양립과 관련된 군문화를 제대로 실질적으로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최근 군인들이 6개월 이상 장기 휴직하는 그 신청자가 좀 늘고 있는데 2018년 대비해서 2020년에는 한 2,300명 정도 돼서 83%가 증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휴가휴직 쓰는 군인들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에서도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게 혹시 내가 육아휴직 쓰면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런 불편함과 우려와 그런 정서적인 그런 어떤 뭐 약간 억압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군부대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 상반기 자료를 보니까 전체 장기휴가 휴직자 직위가 한 1,667개인데 이 중에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부분들이 840개로 66%나 됩니다. 사실은 육아휴직을 하고 나면 그 나머지 있는 직위는 누군가가 결혼을 보충을 해서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일가정 양립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분조차도 사실은 이게 불편한 그런 상황이 지금 닥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각 군의 인력 충원을 보니까 신규 임관한 장교나 부사관 군무원을 배치하는 경우, 두 번째는 정기 인사 시즌에 인사 이동을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예비역 현역에 대한 재임용 제도를 통해서 단기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신규 인사와 정기 인사로다가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많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역 현역에 대한 재임용 제도를 좀 활용했으면 하는데 실제로는 잘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왜 이게 활용이 안 되는지 그리고 제대로 이런 그 결혼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비역 현역 재임용 제도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혹시 검토한 부분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육아휴직에 대한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와 부담, 그 대안으로서 예비역 현역 재임 제도를 좀 더 확대하는 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그 방안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네. 예, 군대 내 마약 범죄와 대민 범죄 그리고 대상관 범죄들이 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군대 내 마약 범죄를 보니까 2020년에 32건에서 2020년에 9건에서 2022년에 32건으로 증가를 했고요. 대민 범죄도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대민 범죄 중에는 교통 범죄랑 성범죄 비율이 좀 많네요. 군용 차량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된 부분들도 증가를 했고 대상관 범죄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각종 범죄가 군대 내에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이 부분들에 대한 그 심도 있는 그런 분석과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적발된 대민 범죄가 3년 동안에 4,980건인데 그중에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이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부와 관련된 부분들도 군에 대한 신뢰라든지 또 군대 내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 하고 그 부분들을 한꺼번에 답변을 주시는 부분들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군대 내에
군 간부의 성범죄 징계 현황을 저희가 자료를 봤습니다. 2019년부터 자료를 좀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요. 군대 내 성범죄 징계가 연 1200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추이를 보니까 병사들의 성범죄 징계는 좀 낮아지고 있는데 간부들의 징계는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 이게 좀 더 엄격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좀 더 오픈돼서 아마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군대 내 성범죄 징계 간부와 관련된 징계 현황에 대해서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런 성범죄 징계 처분 현황을 보니까 10단계 처분이 있는데 그중에 5번째에 해당되는 감봉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어떻게 처분은 해야 되는데 그냥 약간 면피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징계 처분과 관련된 부분들도 너무 가볍지 않게 너무 가볍다 보면 근절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3년 정도 지금 시행된 것 같은데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변화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군 장병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 부분은? 네, 아주 시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은 일주 평균 한 40시간 정도를 하는데 이 휴대전화 사용 기간을 좀 늘린 것 같아요. 지금 시범 사업으로 몇 개 군대에서만 하고 있는데 일주에 평균 한 105시간 정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하는 부분들은 뭐 좋다고 보는데 다만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사용 위반되는 현황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한 9,000건에서 10,000건 정도의 사용 위반 사례가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사용 수칙 위반이나 보안 위규에 대한 위반들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들도 휴대전화를 사용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한 규율은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보니까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동료 장병들의 알몸을 촬영한 해군들도 있고 장병 사이버 도박 증가율도 증가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장병들의 이런 도박이라든지 휴대전화를 통해서 뭔가 약간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점검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군인 자녀를 위해서 경기도 파주에 한민고를 설립을 해서 사립학교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립학교기는 한데 이게 국방부와 호국장학재단이 출연을 해가지고 만든 학교인 거고 현재도 교장, 이사장과 뭐 이사분들 중에 45%, 50% 정도가 더 국방부나 군인 관련된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군인 자녀들이 70% 정도 선발돼서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올해 자유총연맹의 강석호 총재가 와서 특강을 했다고 합니다. 안보관이나 평화통일, 세계평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특강을 했는데요. 이 학교의 중립성과 또 이게 군인 자녀가 많은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여기서 강연을 하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또 이게 국방부 내에 이 보니까 보건복지관이 이사로 지금 임명돼갖고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알고도 그냥 방관을 했는지 모르겠고 이 강석호 총재는 정치적 중립 조항도 삭제하고 내년 총선에 자유총연맹이 총선에 개입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해서 언론에서 질타도 받고 그런 분인데 네, 예,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마약 범죄, 대상간 범죄, 성범죄 증가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걸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요.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예비역이 있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해서 그런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되고 난 뒤 이종섭 전 장관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이종섭 장관도 의외로 휴대전화 사용에 긍정적인 많다. 자기도 놀랬다. 마지막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저도 장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반도 늘어나고 또 부정적인 요소도 증가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마치 차량이 늘어나면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원칙과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휴대전화 사용의 부정적 요인은 최대한 제거를 하고 긍정적인 요인은 정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민고 관련된 문제는 강석호 자유총명령 총재가 어떤 내용을 강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내용 살펴보고요. 강석호 총재가 내년에 뭐 총선 출마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는 총선 출마를 한다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그때 어떤 강의를 했느냐는 살펴보고 좀 개선할 요인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겠습니다.